대통령이 구속 4년 9개월 만에 오는 31일 특별 사면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에 국민 통합이 절실했다며 선거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5일 앞둔 대선에 미칠 파장 짚어봅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먹는 약 처방은 이르면 1월 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54만 명분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전원 명령을 내린 코로나 중증병상 환자 210명 가운데 10%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현장 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탄절 서울이 영하 14도 등 전국에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 26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 자료 조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에서도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복권됐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대선을 75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특정 진영의 상징성 있는 인사들은 각각 복권과 가석방이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사면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함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주요 사면 내용을 백연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의결했습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배경과 관련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감안됐습니다. 그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에 걸쳐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정확히는 오는 31일 0시 이후 자유의 몸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문 정부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석방 뒤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내곡동 사저가 추징금 납부 과정에서 경매로 넘어가 퇴원 뒤 머무를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과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 중 이미 벌금 30억 원과 추징금은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 150억 원은 이번 사면을 통해 면제됐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사면 결정을 통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병 악화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31일 0시 풀려날 예정인데 건강 악화로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등 지병과 장기 수감에 따른 불안 증세까지 겹쳐 다시 입원한 상태입니다. 석방 후 거처는 아직 미정입니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가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월 징역 20년형과 함께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벌금 30억 원과 추징금은 전액 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못한 벌금 150억 원은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습니다. 사면 복권 결정에도 최소한의 경우 외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 인근에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에 지지자들이 모여 사면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병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태희 기자, 지금 집회는 끝난 걸로 보이는데요. 지지자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네, 병원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오후 5시쯤 석방을 축하하는 집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지지자들은 야광봉을 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치는 등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자축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캐롤을 틀며 축제 분위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299명이 집회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어 인원을 분리시키면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언제쯤 퇴원이 가능할까요? 네, 병원 치료는 최소 2월까지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상태를 지켜본 뒤 퇴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0시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이뤄지면 방역 상황에 따라 일부 면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가족들은 만날 계획이지만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우선 건강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과거 친박계 의원들이나 야권 인사들이 병원을 찾아와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뇌물 횡령을 포함한 5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올해 초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을 때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이번에 내세운 사면 이유가 국민 통합과 포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유불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하지만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땐 국민 통합을 해칠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연초에 비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지난 1월 37%에서 지난달 44%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아직 반대 여론이 더 높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3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켜온 5대 사면 불가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여권 대모인 한 전 총리 복권에 끼워넣기용이다, 야권 분열을 노렸다 등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그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떤 모양새로 해야 좀 그래도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 청와대는 이번 특사에 각계의 요청이 있었고 선거 유불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발표 전까지도 사면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시기상조라고 했던 이 후보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채 결정된 사면이 다소 당황스러웠을 만도 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와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와 반성을 내세우며 시기상조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게 제가 기존의 입장인데, 공식 사면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취재진과 만나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권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이 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이 점쳐져 왔는데 자신과 별다른 상의 없이 사면이 단행되면서 당황스러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지층의 반발을 고민한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영호 의원은 씁쓸하고 애통하지만 문 대통령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무릎이 꺾인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그러면서도 이번 특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여권 특유의 갈라치기 전술이라는 비판과 함께 문 대통령 임기 말 특사 때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며 즉각 특별 사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을 때와 입장이 달라진 거냐는 질문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법 교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사가 대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다만 국민의힘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갈라치기 사면으로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3.1절 특사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풀어주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신세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건 이석기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친노의 대모라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시켰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확정받은 뒤 형을 다 채웠지만 남은 추징금 7억 원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 대상엔 현 정권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시위 사범과 진보 인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 원이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2017년형을 모두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권 9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복권되면서 내년부터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하지만 추징금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추징금 8억 8,300만 원 가운데 지금까지 20% 정도만 납부한 상태로 미납액은 7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번 특사 명단엔 시위사범 등 진보 인사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면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됐습니다.
선거사범도 315명이 복권됐는데 최명길, 최민희, 우재창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 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죠. 법조계에선 모범수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가석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전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을 거부했다가 다시 받아들여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촛불 청구서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교도소를 걸어 나옵니다. 저 문 하나 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겁니다.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이후 회사자금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형량이 9년 8개월로 늘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에선 제외됐고 대신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가석방 조건인 전자발찌 부착을 거부해오다 결국 법무부 방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선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반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쪽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 예상을 깨고 단행된 사면이어서 대선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롭게 불거진 박근혜 변수가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연초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에 부정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걸까요? 예, 뭐 일단 청와대와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먼저 고려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야권의 사면 요구를 계속 외면해 온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박 전 대통령 신변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겠죠. 실제로 4년 9개월 동안 복역을 하면서 건강이 최악의 상황이 됐고 또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 이 사면의 정치적 배경에 더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선거를 2달여 앞둔 미묘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정치적인 판단도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른바 이 촛불 정신과도 맥이 닿아 있는 문제인데다가 지지자들의 또 반발을 살 수가 있어서 힘든 선택이었을 겁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사면으로 이어지는 방식의 그동안 거론이 돼 왔었죠. 야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복권과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에 따른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끼워넣기 사면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문 대통령이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 이 사면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영향이 얼마나 될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좋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야권 분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뭐 그 문제는 결국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이 정치적으로는 이 단기적으로는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라 이런 옥중서신을 낸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 자신의 구속이 윤 후보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표명에도 조금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 사면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과거 친이계 인사가 다수 포진해서 이제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과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윤 후보 측근이자 친이계인 권성동 의원은 결국 야권 분열을 노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도 보셨지만 권 의원이 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기 말에 사면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이라면 이제 보통 내년 3월 3.1절 특사 뭐 이런 걸 그럴 말하는 가능성도 거죠. 있는 거죠. 예. 예, 두고 봐야겠고요. 예. 근데 이번 사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도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 후보 반응이 좀 떨떠름해요. 예, 뭐 이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왔죠. 이 청와대로서는 정권 말기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는 있지만 탈원전이나 이 부동산 정책의 큰 틀까지 허물려고 하는 이 후보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사면에 반대해왔던 이 후보로서는 후보와 이 상의도 없이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게 조금 달갑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 통합의 카드로도 쓸 수 있었겠죠. 또 선거만 놓고 봐도 여당 내부적으로는 이 강성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먼저 수치를 전해드리면 나흘 연속 1000명대로 또 최다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먹는 약으로 중증 환자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먹는 약 도입을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선구매 물량도 54만 명분으로 늘렸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방역 강화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국은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67%까지 늘고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4명으로 줄어든 거리 두기 조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 규모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한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초기 환자의 중증 화유를 막아줄 먹는 치료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드린 7만 명보다는 훨씬 많은 30만 명분 이상의 치료제 구매 협의를 화이자사와 진행해 왔습니다. 이로써 당초 알려진 물량보다 15만 명분 가량 많은 54만 2천 명분이 확보됐습니다. 도입 시기도 내년 2월에서 1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먹는 치료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경남 거제에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오미크론 감염이 느는 게 변수입니다. 당국은 민관 합동으로 오미크론 변이 판별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23개 기관에서 본격 사용될 예정인데 보통 사흘에서 닷새 걸린 유전체 분석 시간이 3-4시간 이내로 단축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입원이 20일이 지난 중환자 210명에게 병실 이동 명령을 내린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새 2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게 병실 이동을 요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현장에서도 행정 편의적 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병실 이동 명령을 받은 코로나 중환자는 14명. 이 가운데 절반이 중증 병상에 남겠다며 소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4명 중에 절반 정도는 인공호흡기 치료 등 중환자 치료가 필요해서 연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환자 210명 가운데 31%가 소명을 진행 중이고 98명은 병실을 이동했거나 이동할 예정인데 22명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내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의 병실 이동을 요구한 겁니다. 1%가 감염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중환자실에 갔을 때 그 중환자실을 전부 집단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당국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는 데다
미국이나 유럽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란 지적입니다. 다인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요. 당국은 병실 이동이 치료 중단이 아닌 격리 해제 조치라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격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미국 식약국이 화이자에 먹는 약을 허가한 지 하루 만에 머크의 알약도 승인했습니다. 사실 머크의 약 긴급 사용 승인은 미국도 유럽도 이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화이자와 머크에 먹는 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붉은색 캡슐 알약, 제약사 머크의 몰누피라빌입니다. FDA가 팍스로비드에 이어 먹는 치료제로는 두 번째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This is a very potent agent, and you're not going to need to go to a hospital to get an infusion like monoclonal antibodies. 12시간마다 4알씩 닷새간 복용합니다. 다만 부작용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임신 계획이 있는 성인은 먹으면 안 됩니다. 입원과 사망 등의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30%입니다. 90%인 팍스로비드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승인한 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Preliminary testing does suggest that it still works against the Omicron variant. 몰누피라비르를 가장 먼저 승인한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프랑스도 8만 4천여 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매일 최다 확진 기록을 쓰고 있는데 결국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화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인천과 서울, 강원 산지에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이 영하 14도 등 전국의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30cm의 눈도 예보돼 있어서 폭설과 한파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높이 50m, 구곡 폭포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절벽마다 뾰족한 고드름이 솟아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녹았던 폭포 빙벽도 다시 찾아온 강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다음 날은 더 추워져 서울 영하 16도, 춘천 영하 18도, 대전 영하 14도 등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눈이 와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춥다 그래가지고 화분 같은 것도 다 들여놓고 뭐 집도 그냥 다 창문 다 닫아놓고.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내륙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5cm 안팎의 눈도 내립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 새벽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30cm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대기 하층의 기류를 따라서 강원 영동으로 유입되는데 강원 산지라는 지형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 쪽은 좀 더 많은 눈이 내리고. 기상청은 영하권 강추위에 많은 눈까지 예상되는 만큼 계량기 동파와 눈길 교통사고 등 한파와 폭설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거리에선 이미 강한 추위가 느껴지지 싶은데요. 성탄절 전야 도심 분위기 어떤지 현장 연결합니다. 자, 안윤경 기자. 네,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명동 주변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데요. 특히 제 뒤로 보이는 백화점 주변은 건물 전체를 둘러싼 화려한 조명을 구경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백화점 외벽에서 성탄절 조명쇼가 시작되자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분위기를 즐깁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여기가 한국인가 싶고 그래요. 코로나 확산으로 우울한 가운데서라도 연말 분위기를 느끼려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좀 침체되어 있는데 연말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하지만 경찰이 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또 다시 코로나 확산을 우려합니다. 확실히 오니까 좀 실감도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무섭기도 하고.
지난해 성탄 전야 미사를 온라인으로 했던 명동성당은 올해는 밤 9시와 자정 두 차례 대면 미사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성탄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신촌과 홍대 등 거리는 예전 성탄 전야보다는 다소 덜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이렇게 도심 일부 지역은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이들로 붐비고 있지만 길 하나만 건너도 사람은커녕 어둠만 남은 모습입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이어집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새해에 집단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 대목 장사가 한창일 오늘 낮 명동거리.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리는 한산하고 광고가 가득해야 할 자리엔 가게 임대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성탄절 명동 발 디딜 틈이 없던 시절은 아득한 옛날 같고 옛날에 걸음을 못 걸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떠다녔거든. 코로나 확산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기대했던 연말 장사는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못 하겠어요. 크리스마스는 게 팔아서 먹고 살라겠더만. 3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47.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늘었습니다. 연말연시 대목마저 날리게 된 자영업자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임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투표를 통해 다음 달 4일 이후 집단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업을 했더라도 영업 시간 제한을 풀어주고 인원을 확대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휴업 이후에도 정부의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조치 불복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선택을 이어가는 건 빚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년 새 110조 원 넘게 늘어서 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경제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을지로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오승준 씨. 지난해 5천만 원에 이어 올해 3,500만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 내기도 버겁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에 대출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올해 9월 말까지 자영업자 대출금은 887조 5천억 원, 1년 전에 비해 110조 원 불어났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다인 257만 명인데 1인당 대출 금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비자영업자의 4배에 이릅니다. 향후 경기 회복 양상에 따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더 크다는 점. 대출금의 70%가 부동산 담보대출이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충격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악화되는 부분을 자영업만의 문제로 딱 떼놓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영업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전체 경기가 안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난 주말 의료수거함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남편에게 혼외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의류수거함에 국화꽃 여러 송이가 놓였습니다. 추모 편지와 핫팩 등 보온용품도 쌓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5시 30분쯤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버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당일 아기를 이곳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기를 발견한 의류수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탯줄도 떼지 않는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한테라도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무채색하게. 경찰은 어젯밤 A씨를 범행 현장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남편이 알까 두려워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출산 당시 이미 아기가 숨졌다며 아기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영아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검 결과가 명확하게 이제 나오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사살했는지 살해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주에서는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부부가 지난 21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전에 낳은 다른 아기도 같은 방식으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의원 26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던 공수처는 유감이라며 사과성 해명을 오늘에야 처음 냈는데 수사 과정에서 기자 등 일반인 통신 자료 조회가 불가피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26명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추경호 원내수석과 한기호 전 사무총장 등으로 지도부급 인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찔러보기식 무차별한 통신 조회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고 공수처의 무능과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이 된 언론인과 정치인은 최소 126명에 자료 건수는 약 250여 건입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건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사찰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 확인을 위해 일반인 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닌 기자 가족까지 조회한 데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 대선 투표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국방 공약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젊은 층이 민감해하는 주거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의 성탄 기념 특별 영상도 눈길을 끄는데 어떤 내용인지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가 출연한 캐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후보가 산타 복장을 입고 방탄소년단 춤을 따라 추기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성탄을 맞아 고아원 퇴소자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같이 만들었으니까 두 후보 모두 오늘도 젊은 층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는 징집병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 인력을 전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 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열겠다며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양육비 이행 강화 등에 나서겠습니다. 윤 후보는 다음 주부터 직접 만든 요리를 시민들에게 대접하는 서결이형 밥집 프로그램 예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에서도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수도권 전체가 비슷한 양상이 된 건데 주택시장 전체에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올 들어 전용 84제곱미터형이 2억 원 넘게 치솟았지만 최근 거래가 뜸해지더니 신고가보다 5천만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하고 부천하고 이제 갭 차이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었죠. 대출 이제 묶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다운되면서 요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8. 1년 2개월 만에 8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고강도 규제를 피한 풍선 효과에 GTX 노선 신설 호재로 올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도 매수세가 위축된 겁니다. 가격 하락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와 세종에 이어 경기 화성과 수원 영통, 그리고 서울 은평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금리는 오르는 데다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굳어진 겁니다. 여기에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집값은 조정 양상을 보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공급 대책과 양도세,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고 전문가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분간 가격 관망세가 짙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앞서 보셨듯 수도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이 일각에선 집값 하락의 전조 현상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집값 전망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올 한 해 집값 변화가 어땠는지 먼저 따져볼까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올해 11월까지 약 1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상승폭이 올 8월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봤을 때 전국과 수도권의 상승폭은 올 들어 가장 작았습니다.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드러나는데 네. 왜 그러는 겁니까? 우선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요, 6주 연속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고점이 아니겠냐는 심리와 함께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이 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을 구매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켜보겠다면서 구입을 미루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2012년이었죠. 그때 그 집값 폭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IMF를 제외하고는 2012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서울은 마이너스 6.65%, 전국은 마이너스 2.13% 하락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에는 12%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직전이었던 2011년 기준금리가 3.25%까지 치솟았고요. 또 공급이 넘치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쌓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공급한 영향도 컸는데요. 하지만 이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때는 일정한 부분에 공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경제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도 풍부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하락의 전조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집값 하락으로 보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 매수 수요를 감안하면 공급 과잉이 발생한 일부 지역 외에는 하락세 반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계획을 아무리 크게 짜더라도 실제로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그리고 시장 수요에 맞는 지역, 즉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서 단기에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민간 연구원들은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2에서 3%대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수도권 5.1% 상승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최원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 모시는 분들 다 좋은데 충전이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들 합니다.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인프라 확충에 나섰지만 충전 시간과 접근성에 대한 불편은 여전합니다. 깐깐한 안전 규정 때문인데요. 안전과 산업 발전을 잘 융화할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전기 트럭을 이용한 김승원 씨는 긴 충전 시간이 매번 답답합니다. 2시간씩 걸리니까 2시간도 더 걸리고 요거 80% 하는데요. 원래 36%인가 있었는데도 50분 나와요. 이론적으로라면 이곳에서 중형 전기차 4대가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초고속 충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용량이 1000kW를 넘으면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관리자가 없는 대부분의 충전소의 경우 충전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1000kW라는 게 상당히 큰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200가구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깐깐한 안전 기준에 충전소 설치도 쉽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주유소 반경 6m 내에는 지을 수가 없고 또 지붕이 있으면 설치 불가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제들을 충분히 완화를 해서 최소한의 위험성을 확보하는 한에 있어서 기존의 주유소를 활용해서 충전 인프라를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발맞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현실에 맞는 안전장치와 함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내일은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죠.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나만 우리만 집에서 성탄을 맞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신년맞이 불꽃축제를 취소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아슬아슬한 크리스마스에 맞췄습니다. 소지품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받고 입장하는 사람들. 올해 뉴욕 타임스퀘어 신년 행사에는 5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구역에 백신을 맞은 15,00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Right now, two great virtues, all vaccinated audience and outdoors. We're looking to add additional measures. 유럽에는 코로나 시국을 맞아 빈 백신 용기로 만든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빈 병 19,000개를 높이 3m까지 쌓아 만들었죠. Flacoane strânse de pe data de 1 martie, flacoane folosite de la beneficiari vaccinați în acest centru. 거리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바지 쇼핑이 한창이지만 어디든 방역 패스하기는 일상이 됐죠. Ja, es ist zwar mühsam mit der Kontrolle, die aber wichtig ist, finde ich, ne? Aber doch ein bisschen bummeln gehen, weil meine Mutter ist jetzt zu Weihnachten zu Besuch. 독일은 오는 2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인 초과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일부터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곳의 문을 닫았고 영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도 매년 열리던 새해맞이 샹젤리제 불꽃놀이를 취소했죠. De toute façon, on se réunit en vraiment petit cocon familial. On pense réaliser des autotests avant pour être sûr. 내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더 엄격합니다. 산시성 시안시에서 누적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서자 시 전체를 아예 봉쇄했고 1,3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주민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에 빼앗겨버린 지구촌 축제.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빗줄기는 희망으로 읽히죠. 220m에 달하는 외벽에 희망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빗줄기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장장 220m에 걸친 DDP 건물 외벽을 따라 펼쳐지는 빛의 향연. 어두운 우주를 연상시키는 검정. 생명력을 나타내는 초록 등 5가지 색을 건물 외벽에 쏘아 생명의 역동성을 표현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한 기술을 통한 또 새로운 어떤 다차원의 삶,
그리고 그 삶에서 살아갈 어떤 그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건물 뒤편의 공원에는 2m 높이의 빛나는 나무 조형물이 100개가 설치됐습니다. 옆에서 박수를 치면 센서가 반응해 나무가 살아있는 듯 좌우로 움직입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연말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집에만 있어서 많이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랑 이렇게 예쁜 빛으로 꾸며놓은 것도 구경하니까 네, 힐링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둠이 진 극장 앞 광장도 화려한 빛이 가득합니다. 반려견의 형상이 만여 개의 LED 픽셀로 채워지고 조선시대 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회어와 빛이 결합된 조형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연말 분위기가 빛과 함께 잠시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자유계약 시장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어제 나성범과 150억 계약한 데 이어서 오늘은 양현종과 역대 투수 최고액인 103억 원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기아와 양현종의 협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년 계약금 30억 원, 연봉 25억 원, 옵션 48억 원 등 총액 103억 원으로 지난 2016년 차우찬의 95억 원을 넘는 역대 투수 최고액입니다. 2007년 기아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양현종은 통산 147승을 올린 명실상부한 기아의 에이스로 2017년은 팀의 11번째 우승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꼭 기아 팬분들에게 꼭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요. 다녀왔습니다. 롯데의 핵심 선수였던 손아섭은 라이벌팀 NC로 4년 총액 64억 원의 팀을 옮겼습니다. 강민호는 4년 총액 36억 원의 삼성에 잔류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FA 계약으로 강민호의 누적 수입은 191억 원이 됐습니다. 기아 양현종까지 올 스토브리그 100억 원 이상의 FA 계약만 5차례가 나온 가운데 올 시즌 FA 시장에 쏟아진 자금은 877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7년 766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아직 황재균, 박병호 등 미계약자들까지 고려하면 사상 첫 1,000억 원 돌파가 유력해진 상황. 모처럼만의 돈잔치가 침체됐던 야구판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크리스마스에는 서울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중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곳곳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의 눈은 내일 경북과 호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대신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법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20cm, 호남 지역은 최고 8에서 15cm까지 쌓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파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